지금 이 순간은 기분이 어떠세요? 뭐랄까,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화가 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저를 비웃을 것만 같아요. 화가 나고 소리치고 싶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들, 시어머니나 남편. 아니, 잘 모르겠어요. 바다님,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도랑을 건넌다고 생각하세요. 건너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소한 날들의 기록. 조경란. 너희 구두에 발가락이 눌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라. 오늘 모임을 리드할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정확히 10시 10분이었다. 그때까지도 의자 한 개는 비어 있었다. 며칠 전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이번 워크숍 참가 인원은 8명이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내가 마지막 신청자일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신청 마지막 날이었다. 그것도 늦은 오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유신여자대학 심리건강연구소로 2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기는 했지만 아직 참가 여부를 결정한 상태는 아니었다. 교수가 들어오자 나는 연구소 입구에서 집어들고 왔던 팸플릿을 무릎 위로 내려놓았다. 팸플릿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이해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상담은 대화를 통하여 당신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설픈 타월을 만들며 7명의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있다. 학부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들이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마친 교수가 자기소개를 시켰다. 남학생과 나를 제외하고는 대개 상담심리를 전공한 후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 분야의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당황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구성원들 모두 나처럼 상담심리와는 거리가 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말이다. 벌써부터 기운이 빠지면서 괜한 걸음했다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라도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선택이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주저하며 저 비어있는 의자의 주인이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내 말에 누군가 숨죽인 웃음소리를 흘렸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주기도 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름과 나이는 밝히고 싶지 않았다. 예전의 전공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사흘이 지나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내일부터라도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교수가 안경을 밀어올리며 나를 돌아보는 것이 느껴졌다. 공연히 속내를 들켜버린 기분이 들었다. 구두 뿌리로 눈을 떨어뜨렸다. 먼저 문장 만들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나를 정말 잘 아신다면 이 문장의 끝을 이어봅시다. 자, 다시 이쪽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가 끝나자 교수는 이런 제의를 했다. 낯선 사람들, 낯선 게임. 정말이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아침이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시간은 아직도 10시 몇 분인가에 머물러 있다. 모임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5시. 오후 5시는 아직도 까마득히 멀리 있었다. 내 차례가 다가오기 전에 얼른 문장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서둘렀다. 당신이 나를 정말 잘하신다면. 내가 말해야 할 문장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려 애를 써보았다. 당신이 나를 정말 잘하신다면. 그때 문이 열리면서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전철역에서부터 이 건물까지 한달음에 뛰어왔는지 호흡이 가빠 보였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빈 의자에 가 앉았다. 이제 꼭 8명의 참가 인원이 채워진 셈이다. 모두들 뒤늦게 온 그녀에게 시선을 던져두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여자는 이 워크숍 때문에 오늘 아침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 밑에는 노트북만한 검정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안색이 유난히 창백한 여자다.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야윈 상체에 비해 치마 밖으로 드러난 종아리는 부은 듯 긁어 보였다. 임신했구나. 그녀 앞가슴께에 눈을 주며 나는 소갯말을 하였다. 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는 그녀의 표정은 발제에 놓인 가방 때문인지 무언가 절박해 보이기도 했다. 내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절박하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달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그녀는 유신여대 전철역 근처에 모텔을 예약해두고 올라왔다고 대답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이 워크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체 이 사흘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수 왼쪽 편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잘하신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겠죠. 맨 먼저 말한 사람은 참가원 중 유일한 남학생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 남학생은 얼굴을 붉혔다. 아까부터 고개조차 잘 들지 않던 사람이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잘하신다면? 실망할까 두려워요. 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상처받을 거예요. 속이 좁다고 하시겠죠. 내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겠죠. 참가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말했다. 틀림없이 상처받을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내 왼쪽 옆에 앉아있는 단발머리 여자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기차를 타고 온 여자처럼 모두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심리학에 관한 남다른 지식은 없었지만 나는 그들의 문장 속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왜 그들이 지금 저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 이 모임의 리더인 교수는 그 단 한 문장 속에서도 그 문장을 만든 사람의 깊은 내면을 많은 부분 이미 눈치채고 있을 것이다. 단순한 낱말짓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렇게 쉽게 내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다. 사람에 따라서 나처럼 자신의 동기를 감추기도 했겠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본인만은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인 교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 나는 아직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마음을 열어. 경혜는 그렇게 말했었다. 나에게
이 워크숍에 참가할 것을 권한 사람은 오랜 친구 경혜였다. 그 애는 지금 논문을 준비하며 모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애도 2번인가 이런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너를 조금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 너는 왜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습하듯 경에게 물었다. 그 애는 당황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여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었다. 변화를 원한 건 누구보다 나 자신이었으니까. 변화라기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런 참에 경에는 심리치료 워크숍 이야기를 지나치듯 무심히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애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냥 흘려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어젯밤 늦게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막상 워크숍에 참가한다고 신청은 해놓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고 얼마쯤 불안하기까지 했다. 내일 첫날인데 뭐 준비할 거 없을까? 경혜는 배시시 웃기부터 했다. 그냥 가면 돼. 오히려 너같이 상담 전공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더 불안하단 말이야. 아, 준비할 거 있어. 특히 너 말이야. 그게 뭔데? 너 오픈마인드 알지? 마음을 열어.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에 불과할 테니.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문장을 떠올리고 있는 내게 어디선가 경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당신이 나를 정말 잘 아신다면 우린 좀 더 서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나는 말했다. 결혼하셨습니까? 내 말이 끝나자 교수가 질문을 해왔다. 네라고 대답한 내 음성은 약간 고조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내 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내 몸은 금방 갑축류처럼 딱딱해졌다. 그 문장은 어떤 특별하고 분명한 대상을 두고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그저 아무 뜻 없이 만들어 봤어요. 교수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벌써 내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했을 테니까. 아직 리더를 신뢰할 수 없다. 쉽사리 리더의 말에 감겨들고 싶지 않다. 꼿꼿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고개를 몇 번 끄덕거리다가 그는 거기서 질문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내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한다면 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가 먼저 말했다. 슬쩍 고개를 돌려 그녀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귀 밑까지 내려오는 새까만 단발머리에 와인색 뿔테 안경. 꼭 어디선가 한 번은 쓰진 적 있을 것만 같은 얼굴이다. 저 여자를 어디서 봤더라?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세요. 사흘이 지난 후에는 제 이야기를 모두 잊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기차를 타고 왔다는 그 여자였다. 네, 당연한 당부겠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 비밀로 지키도록 합시다. 그녀의 말에 교수가 덧붙였다.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중한 목소리였다. 참가원들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리고들 있다. 양미간을 잔뜩 세우고 있는 여자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시간이 진실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그럼 이제 각자의 별칭을 정하도록 할까요? 이름 부르기가 어색할 테니 별칭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교수가 나누어준 빈 이름표에다 저마다 자신의 별칭을 써넣었다. 샘별, 이슬, 소망, 햇살, 나무, 투명. 내 옆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는 블루였다. 여자는 푸른색 스웨터에 그보다 더 푸른빛의 짙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바다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다. 이름표를 달고 보니 저 먼 곳에 있는 바다가 순식간에 가슴 안으로 밀려 들어온 듯 몸이 허공으로 휘청 떠오르는 것 같았다. 교수의 별칭은 둥지였다. 둥지, 리더에게 썩 잘 어울리는 별명이다. 점심시간이 지난 2시 이후부터는 개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루에 서너 명씩, 물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였다. 먼저 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둥지가 물었을 때 나를 포함한 참가원들 대부분은 고개부터 숙였다. 리더인 둥지와 눈을 마주친다는 게 어색하고 사뭇 두려울 터였다. 그리고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껴안고 있는 문제를 먼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여버렸다. 마치 이 장 안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싶다는 듯이. 저는 이 장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현상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겁니다. 개인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둥지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읊조렸다. 제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옵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옵시고, 또한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고요한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표정이 좀 어두워졌군요. 침묵을 깨뜨리며 둥지가 기차를 타고 온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보이지 않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둥지는 그 여자를 지목하고 싶은 것이다. 여자의 별칭은 햇살이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들어 그녀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 모두 나처럼 안도의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몹시 화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아마 제가 임신 중이기 때문이겠지만 여자의 미간에는 더욱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어때요? 개인 작업을 하고 싶으세요? 여자는 종아리를 바짝 오므리고는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훗날이라도 모두의 얼굴을 기억하겠다는 세심하면서도 왠지 날카롭게 느껴지는 눈초리였다. 아주 짧은 시간 그녀와 나의 눈빛이 맞부딪혔다. 나는 내 눈에 어려있는 호기심을 그녀가 읽어내지 않기를 바랬다. 좌중을 둘러본 그녀는 결심한 듯 의자를 둥지 쪽으로 돌렸다. 교수와 그녀, 둥지와 햇살은 이제 마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기분이 어떠세요? 뭐랄까, 약간 불안해요. 그리고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화가 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저를 비웃을 것만 같아요. 화가 나고 소리치고 싶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사람들, 시어머니나 남편. 아니, 잘 모르겠어요.
둥지와 햇살의 대화는 몹시 느린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말을 하는 것이 힘든지 그녀는 간간히 숨을 크게 내쉬고는 하였다. 둥지와 햇살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크게 열어놓고 있었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씩씩씩 가스피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그녀의 상처는 무엇일까? 시어머니나 남편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아침에 느꼈던 그 절박함이 다시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면서 그녀 목소리에 귀를 모았다. 간단한 이야기였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는 대학원 다닐 무렵 생애 첫 남자를 알게 된다.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성장해온 그녀는 그 남자만이 자신을 가장 사랑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 남자는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 혼전순결을 교육받고 자라왔던 그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거부하는 그녀에게 남자는 화를 낸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다. 마지못한 그녀는 남자와 여관을 간다. 5번의 관계 이후 남자는 연락을 끊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함께 잤으니까. 어렵게 만난 남자에게 그녀는 애원한다. 결혼해야 한다고. 네가 부담스러워 라고 내뱉은 남자는 그녀를 떠나고 만다. 혼자 살겠다고 작정한 그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 행복하지 않다. 마치 이 방에는 그녀와 둥지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저 블라인드를 다 걷어버렸으면. 그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억울해요. 그걸 뱉어내버리고 싶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둥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비니자를 그녀 앞으로 옮겨왔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비니자를 마주보며 서게 하였다. 그녀의 턱 밑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둥지가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자, 지금 저 의자에 그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때 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껏 해보세요. 그녀 등 뒤에 한 손을 올려놓으며 둥지가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비니자를 향해 일어선 그녀를 향해 집중돼 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한 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차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의식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잘 몰입이 안 되는 것 같군요. 네, 뭔가 쏟아내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욕을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 욕을 하세요. 망설이지 말아요. 햇살님은 참는 게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여자는 우리들의 시선을 떨쳐버리려는 듯 세차게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비니자를 향해 눈을 모았다. 둥지는 그녀의 어깨를 아버지처럼 꼭 감싸 안고 있었다. 이 나쁜 인간! 그건 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햇살님, 나를 따라해보세요.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둥지를 따라 여자가 악을 썼다. 그녀는 마치 아무도 없는 빈 방, 아니 옛날에 그 남자와 단둘이만 있는 것 같았다.
옆에서 계속 등을 감싸며 욕을 하는 둥지를 따라 여자는 빈 의자를 향해 악을 쓰고 또 썼다. 여자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튕겨나오는 것 같았다. 여자는 이미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소름이 끼쳤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상한 체면에 걸려있는 건 아닐까.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았니? 천만에 너는 나쁜 인간이야. 더러운 놈.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버려? 내가 부담스럽다고? 나는 네가 좋다는 건 뭐든지 했어. 너는 내 첫남자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너는 처음부터 나를 버릴 작정이었지? 그렇지? 그러면서 왜 나를 건드렸어?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였어? 왜 나였냐고. 넌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에이, 퇴. 빈 의자를 향해 침을 뱉은 여자가 오열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눈을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애써 울음을 참고 있었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비현실적이고 약간 희극적으로까지 느껴졌다. 침침한 눈을 깜빡거렸다. 마른 손으로 얼굴을 쓱 문질러 보았다. 둥지는 오열하는 그녀의 등을 토닥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은 좀째 그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블라인드를 걷어낸 창 앞에 서 있다. 기차를 타고 온 여자의 개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시작된 휴식 시간이다. 진눈깨비라도 쏟아지려는지 하늘은 잔뜩 꾸물거리고 있다. 여자가 진정을 한 후 둥지는 우리들에게 피드백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옆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가 한숨부터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우선 햇살님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뭐 그런 교과서 같은 내용이었다. 슬프다. 햇살님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친근감을 느낀다. 나도 이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용기를 주어서 고맙다.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는 했지만 어쩐지 그것마저도 어색하고 자기적인 행동으로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그녀가 만들었던 문장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흘이 지난 후에는 제 이야기를 모두 잊어주세요. 방금 막 개인 작업을 끝낸 그녀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장에 비춰졌다. 고기를 싫어하시는군요. 점심 식사 때 국밥에서 고기 덩어리를 건져내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교수가 말했다. 네. 국밥에 든 야채를 골라 먹으며 시큰둥이 대답했다. 요리를 즐기십니까? 그는 또 물어봤다.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다고 대꾸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해놓고 보니 쓸데없는 말이었다. 혹시 자신이 만든 요리를 본인은 잘 먹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식사 시간까지 이런 낯선 게임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오늘 돌아올까? 나흘이나 일주일쯤 예정이 불확실한 출장을 떠난 지 오늘이 꼭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 안으로 종이컵을 든 교수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들 있다.
나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돌아섰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크지 않다. 기차를 타고 온 여자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차분하고 안정감 있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생동감마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개인 작업을 했기 때문일까? 그것은 어제 마지막으로 개인 작업을 했던 남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누나의 권유로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제 첫날 그는 둥지로부터 계속해서 내 눈을 보세요. 아니. 자, 나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지적을 받았다. 남학생은 오늘 아침 여러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목소리도 비교적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 그는 내내 격앙된 목소리였고 나중에는 호흡마저 곤란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의 표정과 앉음새, 타인을 대하는 여유 있는 태도 같은 것들. 내가 느끼기에도 하루 사이에 그들은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다. 연대감이랄까. 어제 두 명이 개인 작업 이후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장은 아침부터 활기차 있다. 결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둥지는 오늘 첫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왔다. 그리고 그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강조했다. 효과적인 대화 시간을 가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는 현재 우리들의 감정이나 욕구, 지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인가 보다. 홀가분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인부와 남학생이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몸 안의 것을 다 비워버린 사람처럼 그들은 가볍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블루님의 지금 기분은 어떤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인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단발머리 여자에게 둥지가 물었다. 그녀는 오늘도 푸른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푸른색 때문인지 몹시 차갑게 느껴지는 인상이다. 어제처럼 그녀의 무릎 위에는 노트가 누워 있다. 저는 지금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 차라리 심심하달까요? 지루하다는 것과 심심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를 대면 지루하다는 것은 싫고 피하고 싶은 감정이 강한 상태고 심심하다는 것은 관심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블루님은 어떤 쪽이죠?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듯 차분한 어조로 둥지가 말했다. 펜을 든 손으로 단발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는 여자는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저는 심심한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싫고 못 견디겠는 느낌은 없으니까 말해요. 특히 집단 작업에 참여할 때는 개개인 모두 적절한 어휘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어휘 선택에 신경을 쓰는 것도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둥지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생각에 잠기는 듯 침묵이 시작되었다. 어휘 선택의 중요성을 말했기 때문인지 누구도 쉽게 먼저 입을 열 것 같지 않았다. 편안한 침묵은 길어도 좋지만 불편한 침묵은 그렇지 않다.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나도 잠자코 앉아 보풀하기가 인 스웨터의 팔목을 매만지고 있었다. 바다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이번에는 나였다. 생각지도 못한 지목을 받아서인지 가슴이 후들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저는 좀 우울합니다. 솔직히 대꾸했다.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우선 나는 우울했다. 어젯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확실한 일정 때문에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을 기다렸다. 응답기에 한 번, 그리고 밤 12시 넘어 전화가 왔다. 보안군 격불이 어디쯤에 숙소를 정해놓았다고 했다. 그가 이번에 쓸 기사의 제목은 서해바다의 신비를 찾아서이다. 변산 해수욕장과 하섬과 비안도, 격보바다, 채석강, 그리고 내소사까지 간다고 해도 사흘이면 그런 대로 넉넉할 것이다. 사진까지 찍는다 해도. 그런데 집을 떠난 지 벌써 나흘째. 글쎄, 언제쯤 일이 끝날지 아직 알 수 없겠는데 떠듬거리며 그는 말했다. 알았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짧게 대꾸했다. 문단속 잘하고 내일도 전화할게. 그럼 수화기를 내렸다. 그럼 잘 자. 남편의 목소리는 툭 끊어져 버렸다. 남편이 돌아왔더라도 나는 오늘 이곳에 왔을까? 우울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왜 그런 감정인지 궁금하군요. 둥지는 어느새 내 쪽으로 의자를 돌려앉고 있다. 오늘부터는 오전 오후 모두 개인 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방심하고 있던 게 잘못이다. 우울하다고 솔직히 말해버린 것도. 어리석었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않게 나는 둥지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16개의 눈동자들이 내 쪽으로 쏟아지고 있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내 안을 휘젓기 시작하는 혼란을 억누르며 의자를 돌려 둥지를 마주보고 앉았다. 무엇보다 나는 침착해야 했다. 마음을 열어 경희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몸을 잔뜩 웅크렸다.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얼굴이군요. 글쎄요. 그렇게 보인다니 좀 어리둥절한데요. 바다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문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도랑을 건넌다고 생각하세요. 건너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도 개인 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에 비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이에요. 표정이 어두워졌군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자꾸만 저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렵군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는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회피하며 제가 참 나쁜 사람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결혼 전에는 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회의스러울 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너무 넓어지고 있어요. 격가지를 좀 잘라보세요. 욕구나 감정을 회피하면 미해결된 문제들이 더 쌓이기 마련입니다. 음,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권해서 오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자, 바다님의 이야기가 자꾸 겉돌고 있군요. 바다님과 저 사이에 뭔가 접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바다님, 만약 바다님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둥지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몹시 힘들어요. 네, 바다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다님,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바다님이 좀 더 용기를 내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끝끝내 솔직할 수 없었다. 의자를 돌려 바로 앉자 먼 곳을 다녀온 듯 홍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둥지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좀째 헤아릴 수 없었다. 아주 길고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온 심정이었다. 접촉에 실패한 내 개인 작업에 대한 피드백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어제 처음으로 개인 작업을 했던 기차를 타고 온 여자였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랄하고 날카로웠다. 바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자의식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자의식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항상 자신을 관찰자의 위치에 놓고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죠. 그래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자발성이 결여됩니다. 어제부터 느낀 점인데 바다님은 어쩐지 우리와 함께 이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를 관찰하고 한 걸음 물러나 있다고나 할까요? 무엇보다 바다님은 자아를 버리고 무심한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두고 느끼며 접촉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숨에 말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일별했다. 뭔가 억울하다는 표정이기도 했다. 당연히 받아낼 것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그녀가 무서웠다. 하지만 어제 그녀의 독백을 들은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니지 않은가.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다. 할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은 단발머리 여자였다. 답답했다. 몰입이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별 말이 없었다. 어쩌면 그들도 인부처럼 내가 이장의 자신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참가원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고백했더라면 저들이 나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몸이 떨렸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털어놓고 싶지 않다. 기차를 타고 온 인부와 단발머리 여자, 그리고 나는 지금 창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2층 카페에 앉아있다. 실내는 젊은 여성들과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차를 주문받으러 온 종업원에게 인부는 환기부터 시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공기가 탁했다. 오후 5시 40분. 네온이 밀어낸 하늘은 멀리서 검게 웅크리고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머리 위로 오색 불빛이 명멸하고 있다. 화려한 거리다. 화장실에 다녀와 가방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인부와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 그새 연구소를 벗어났는지 다른 참가자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하루 일정이 끝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인사를 하고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재빨리 연구소를 벗어나고는 했다. 서로 등을 보이기에 바빴다. 고통을 누설하고 지지와 격려를 할 때와는 너무도 판이한 모습들이었다. 우리 차나 한잔 마실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발머리 여자가 말을 꺼냈다.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전에 내게 신랄한 피드백을 할 때와는 달리 인부는 별말 없이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뭔가 내 쪽에서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눈치 같기도 했다. 내 개인 작업 시간이요. 자꾸 그녀 쪽에 신경이 쓰이는 것만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어제도 그랬지만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나면 견디기 힘든 피로가 몰려들곤 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내내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저 말이에요. 아까 개인 작업하실 때 그런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인연이라는 제목의 옛 노래가 끝났을 때쯤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어투로 드디어 인부가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긴장했다. 오전 이후 그녀는 아직 내게 할 말이 남아있는 모양이다. 찻잔을 집어들며 무슨 말요? 눈으로 물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러셨던 거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어쩌면 바다님이 자기 공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움츠린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공개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한 인부의 질문에 단발머리 여자가 가로막고 대꾸했다. 듣고 보니 인부의 말이나 단발머리 여자 모두 한편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인부가 왜 아직까지 실패한 내 개인 작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다. 집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을 직면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해도 어느 게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공개 시간을 가져서 타인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여기 온 보람도 있지 않겠어요? 인부의 말투는 마치 나를 훈계라도 하는 듯 들려왔다. 그럴 바에야 집에 있지. 뭐하러 여긴 찾아왔지? 하는 비아냥거림이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내가 염려스럽고 답답해서 딴에는 충고라고 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어차피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화제를 돌려야 할 필요를 느꼈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 작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물론 제가 개인 작업에 실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지루해지거나 수동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의 개인 작업하실 때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타인의 작업을 관찰하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던 걸요. 내 말을 받아 단발머리 여자가 말했다. 단발머리 여자는 오늘도 개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간 내내 가끔씩 뭔가 노트에 끄적거리고는 하였다. 맞아요. 제가 개인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타인들 앞에서의 자기 공개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느끼게 해요. 리더와 단둘이 하는 작업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블루님은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참 잘해주시더군요. 창백한 한색의 인부가 말을 이었다. 우리들 중 유일하게 개인 작업을 마친 그녀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단발머리 여자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수긍하지 않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데 이 장이 끝나고 나면 그런 주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 장 안에 모여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까? 다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정말 접촉이 잘 된 개인 작업을 마치고 나면 몸을 비운 듯 가벼워질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인부에게 그런 것들을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떤 대꾸를 할지 짐작의 각오도 남았다. 그녀의 말에 내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나는 몹시 지쳐 있었고 두통까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미해결과제는 끊임없이 정경으로 떠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은 단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인부는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중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와 정신분석의 차이는 뭐죠? 장에 처음 참여해본 어제부터 내내 그게 궁금했어요. 단발머리 여자가 인부에게 물었다. 어느새 우리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현재보다 과거를 더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정신분석에서처럼 과거 사건의 의미를 통해 지금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새롭게 체험함으로써 과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이 실존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이 큰 거로군요. 나는 그녀들의 대화를 무심코 흘려들었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였다. 단발머리 여자는 평소부터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무튼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오후에 이슬님이 개인 작업했을 때 뭐랄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달리 뭐라고 피드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발머리 여자가 레모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풀죽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슬이라는 별칭을 가진 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여자는 개인 작업 시간에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다. 5년 동안이나 가족들 모르게 다른 여자와 삶을 차렸던 아버지. 이혼하고 혼자 살 자신이 없는 어머니는 신경정신과를 드나들고 있고 아버지는 살림을 차린 여자와 가족, 그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20대 중반의 딸은 무너져버린 아버지에 대한 환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야기를 마친 이슬님에게 나는 이렇게 피드백했다.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다. 둥지가 나를 지목했다. 5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건 충분히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어머니에게 독립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현명한 것 같다. 어째서 그랬죠? 내 남자에게도 어린 딸이 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슬님처럼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자 딸이 자라서 훗날 이슬님과 똑같은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럼 블루님은 내일 개인 작업 시간에 그 남자, 아니 그 어려운 사랑에 대해 공개하실 건가요? 적나라한 호기심이 역력한 눈으로 인부가 단발머리 여자에게 물었다. 궁금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글쎄, 하게 된다면 아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게 된다면. 숙였던 고개를 치켜들며 단발머리 여자가 빠른 어조로 뇌까렸다. 명민해 보이는 눈동자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다. 30대 초반?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얼굴. 어디서 꼭 한번 스친 적 있을 것만 같았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혹시 나를 만난 적 없어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곤란했다. 하게 된다면 느닷없이 나는 그녀가 마지막 날인 내일도 개인 작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받았다. 아니면 아예 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아니 오늘 저녁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그녀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돼요? 내 목소리는 은밀했다. 글쎄요, 그건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겠죠 뭐. 참,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들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관계지 뭐예요? 인보와 나는 단발머리 여자 입술로 눈을 던졌다. 그렇잖아요. 개인 작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봐요 하잖아요 모두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그러면서도 우린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나 나이는 물론 그 밖의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숨겨온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들 있는 거였다. 그 시간이 끝나면 서둘러 헤어지고, 그런 허술한 익명성에 안심하는 것일까? 모두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믿고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훗날 그들이 외딴 골목이나 혼잡한 거리에서 우연히 부딪힌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건 어쩌면 서로에게 못 견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삐 헤어져 버리는지도 모르지. 아휴, 춥다. 정열 추위에 장독 터진다죠? 어느 쪽으로들 가세요? 카페를 나와 외투깃을 바짝 치켜 올리며 그녀 입에서 허연 입김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일 장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런데 남편은 돌아왔을까? 전경과 배경. 역시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찍 연구소에 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어디론가 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전화를 걸고 있는 그녀 곁을 스칠 때면 짙은 샴푸 냄새가 풍겨나고는 하였다. 다른 참가자들이 오면 그들과 섞여 앉아 잡담을 하며 둥지가 도착할 시간을 기다렸다. 나도 다른 참가자들보다 일찍 도착하는 편에 속했지만 언제나 그녀가 먼저 와 있었다. 연구소로 올라가는 6층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나는 초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내 예감대로 그녀가 오지 않을까봐 불안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녀가 개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워크숍 마지막 날인 오늘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나도 잘 헤아려지지 않았다. 카운터에도 휴게실에도 그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커피 메이커에 물을 올리고 있는 여직원에게 물었다. 그런가 본데요? 불분명한 대답을 흘렸다. 나는 그녀, 단발머리 여자를 믿고 싶었다. 추위와 긴장으로 딱딱하게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밀었다. 가슴이 뛰었다.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둥그렇게 놓인 빈의자만 입을 벌리고 있었다. 8시 30분. 아직 9시가 되려면 여유가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오지 않으리라고 단정했다.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9시가 지나고
둥지가 와서 장이 시작됐을 때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석한 사람은 그녀 한 명뿐이었다. 나는 어제 저녁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헤어진 인부를 눈여겨보았다. 그녀 역시 단발머리 여자를 기다렸던 게 확연히 느껴졌다. 여느 때보다 일찍 온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단발머리 여자부터 찾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허둥거리는 시선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본 인부가 내 눈을 잡았다. 실망과 배반감으로 번뜩이는 눈빛. 그녀와 나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아무 말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텔에서 짐을 꾸리고 나왔는지 그녀의 손에는 첫날 들고 왔던 검정색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나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앉았다. 발목은 첫날보다 더 퉁퉁 부어 보였다. 어리기는 했지만 동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아버지의 자동차 속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대문 빗장을 단단히 찔렀어요. 그날부터 저에겐 동생이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개인 작업 시간이었다. 이복 동생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하숙을 하고 있다는 젊은 여자는 줄곧 울음을 쏟아내고 있다. 마지막 날인 오늘 벌써 두 번째 개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귓가로 흘려들었고 그러다 보니 피드백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둥지는 나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틀 동안 매번 그래왔지만 나는 더 뒤로 물러난 방관자가 되어 있는 셈이었다.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부도 마찬가지였다. 둥지가 그녀를 가리키며 피드백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나처럼 그들의 이야기에 몰두하지 않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오후 4시가 지나서였다. 둥지와 다른 참가자들은 그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반색을 감추지 않았다. 참가원 누구보다 지지를 잘해주었고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말로 둥지를 만족시키고는 했던 그녀였다. 그녀의 발언에는 나도 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는 하였다. 지지를 할 때도 어떤 논리의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아침부터 그녀를 기다렸던 것과는 달리 나는 그녀가 나타난 것에 대해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푸른색 외투를 입은 그녀임을 확인하자마자 인부의 표정을 훔쳐보았을 따름이다. 잘못 본 것일까? 어쩐 일인지 인부의 얼굴은 몹시 당혹스러워 보였다. 양미간에는 다시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인부와 단발머리, 나는 그녀들을 동시에 겪는 줄 알고 있다. 늦게 온 이유를 묻는 둥지에게 그녀는 죄송합니다. 인사말을 하였다. 차갑던 인상은 어느 때보다 침착해 보였다. 인사를 하고 참가자들을 둘러본 다음 둥지를 향해 개인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다. 일부러 연출한 것처럼 시간에 잘 맞춰 나타난 것이다. 둥지는 그녀 쪽으로 의자를 돌려 앉았다. 개인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녀는 둥지에게 한 가지 제의를 했다. 둥지님, 저에게 10분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상한 긴장감이 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둥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득 첫날 그녀가 만들었던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잘 아신다면
틀림없이 상처받을 거예요. 인부의 눈은 이제 그녀를 향해 있지 않았다. 두 팔을 엇갈려 끼우고 있는 그녀의 시설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창 쪽에 가 있었다. 그녀도 어쩌면 나처럼 그 문장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단발머리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진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자여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날 점심시간에 어느 분이 제 신상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대답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더군요. 저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종. 나는 그녀를 기억해냈다. 여성 잡지에 실린 그녀의 사진을 본 적도 있고 신문에 연재하는 글도 간간히 읽은 기억이 있다.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어떤 면으로는 만난 것이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분명해졌다. 인부의 눈은 아직도 블라인드에 걸려 있었다. 물론 취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작가라는 것을 밝힌다면 개인 작업을 하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기 개방을 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들었어요. 사실이 그랬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부터는 제가 취재자 같다는 자세를 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나니 조금쯤 홀가분합니다. 그럼 여기 있었던 일들, 우리들이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소설로 쓸 건가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드백 시간도 아닌데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세댄 목소리였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 저는 끝까지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죠. 첫날 둥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워크숍의 중요한 참여 규칙 가운데 하나가 집단에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야 하는 거라고. 꼭 그 말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처들을 들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염려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났다. 둥지는 그녀에게 그녀가 피드백할 때 이미 직업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웃으셨군요. 머쓱한 표정으로 그녀가 대꾸했다. 의아스럽게도 둥지는 그녀가 작가라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다만 개인 작업 시작부터 일종의 모노드라마를 선택한 그녀에게 지나친 자기 우월감을 지적했다. 그리고 접촉의 문제도. 틈을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었다. 둥지는 그녀를 믿는 것일까? 아무리 비밀을 지키겠다고는 했지만 작가를 믿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둥지가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피드백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자신이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곰곰이 되짚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단발머리 여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침묵이 길어지자 둥지는 인부를 지적했다. 나는 그녀에게 기대를 걸었다. 블루님이 왜 갈등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작가라고 심리치료 워크숍에 참가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설이 허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설령 블루님이 이 집단에서 있었던 일을 소설로 쓴다고 해도 저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전날부터 그런 걸 밝혔더라도 집단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블루님이 괜한 고민을 하신 건 아닐까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저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방금 말을 한 사람이 내가 사흘 동안 보아왔던 그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그녀라면 당연히 단발머리 여자에게 화를 내고 혹독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어야 했다. 실패한 내 개인 작업에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숨기지 않던 적대감,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부채감마저 안겨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녀는 상관없다고 소설을 쓰면 어떠냐고 오히려 단발머리 여자에게 충고하고 있다. 거짓이다. 저럴 수는 없다. 나는 인부에게 심한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허위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고 싶었다. 그녀의 맨 얼굴에 숨어있는 끔찍한 두려움을 공개하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입을 굳게 다물어버렸다. 어느 틈인지 둥지의 목소리가 장을 메우고 있었다. 삶은 창조성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죠. 이 창조성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을 환희로 바꿀 수 있으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바로 삶을 긍정하는 것이죠. 심리치료는 바로 이런 창조적 작업 과정입니다. 즉,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표이고 그것은 곧 삶의 목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흘이란 시간이 비록 짧고 아쉬운 감이 없진 않지만 끝까지 장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들 각자 현실로 돌아가서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삶의 가능성을 꽃피워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할까요? 교수의 말이 끝났다. 그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포옹을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서로서로 어깨를 부둥켜 안았다.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의 어깨를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잠깐 잡았다 놓을 뿐이었다. 그들도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지는 않았다. 교수가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그의 등을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해봅시다. 안타까움을 숨긴 목소리. 그는 이미 내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것일까? 드러내지 못한 상처까지도. 스르르 팔을 내렸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만 같았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단발머리 여자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만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녀를 향한 저기를 감추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저기는 내 것이 아닌지도 몰랐다. 그 저기는 마땅히 인부의 것이어야 했다. 단발머리 여자는 얼굴을 돌린 내 손을 슬쩍 쥐었다 놓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서로 껴안고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 넘어 구석진 자리에서 그녀, 인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텅 빈 백지 같았다. 오늘도 남편은 돌아와 있지 않았다. 닷새째, 아직도 그의 여행은 끝나지 않은 걸까? 그가 짐을 끌을 때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 이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리라는 그 막연한 느낌.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등이 낯설었다.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등의 손바닥을 대려는 순간 남편은 현관을 벗어났고 문은 닫혔다. 그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녁 7시가 지나고 있는 거실은 동굴처럼 어둡고 한기마저 감돌았다. 어둠을 밟고 천천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현관을 벗어나는 남편의 등처럼 낯선 공간이다. 손가락 끝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문지르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거실 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남편일 것이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벨 소리는 끊겼다. 다시 이어지고 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방 안의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책장과 컴퓨터, 책상, 그리고 의자. 의자를 내 쪽으로 돌려놓는다. 나는 지금 의자를 마주보고 서 있다. 자, 이 의자에 남편이 앉아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빈 의자에 남편이 앉아있다. 당신이 그렇게 내 눈앞에 앉아있으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새벽에 잠을 깼어요. 당신이 내 옆에 없더군요. 이 방에도 화장실에도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무턱대고 밖으로 나갔죠. 당신이 없었으니까. 당신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있었어요. 누구에겐가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새벽 3시였어요. 그냥 돌아서고 말았어요. 당신 뒷모습이 나를 혼자 돌아서게 만들더군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그날 당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3시에 당신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가끔 나를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그 눈에 담긴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겨우 33살이에요. 연민만으로 함께 살기엔 너무 젊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고 길어요. 여보, 나는 무서워요. 빈이자는 말이 없다.